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고대 바빌론 유적지에서 이 점토판에 적혀진 글씨를 번역해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이 사람이 책의 저자고요. 초판이 나온 지 벌써 1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아마존에서. 이 책을 제가 가져온 게 찰리 먼거가 두 가지 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나중에 읽고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바벨론의 두 시민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악사고 한 사람은 마차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소연은 이겁니다. 바빌론은 부유한 도시였고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부자들도 많고 풍요롭고 그런 도시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왜 자신들 같은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궁금했던 거죠.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친구, 자신들과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아카드라는 사람인데요. 바빌론 최고의 부자입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데 자기들이랑 똑같은 친구인데 왜 아카드는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자신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그런 입장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마차공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드를 만나면 그의 지갑에 손을 댈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아카드의 지갑을 훔쳐도 바뀌는 건 없어. 아카드의 지갑은 계속 채워진다고. 이 말에서 뭔가 마차공이 깨달은 거죠. 뭔가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아카드는 부자인데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 차이였습니다. 아카드는 돈을 다 써도 지갑을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있었고 자신들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차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는 한 번도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자네는 늘 튼튼한 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일에서 성공했네. 나는 뛰어난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됐는데 성공했지. 하지만 그뿐이었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일에는 소홀했던 거야. 이제 태양처럼 눈부신 희망이 보이네.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금전적으로 힘들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한이 들었고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카드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라. 우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생각을 해야지 몸이 움직이겠죠. 이 두 사람은 아카드를 찾아갑니다. 아카드를 찾아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자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카드가 이 두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들이 지금처럼 힘겹게 사는 이유는 간단해. 자네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네. 자네들은 시간을 어떻게 썼나? 자네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아카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카드는 어린 시절 한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 두 친구들처럼 물어봤던 거죠.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어르신이 어린 아카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돈보다 덜 쓰고 번 돈의 일부를 저축하게. 그러면 언젠가 부자가 되네. 이 나이 많은 부자는 반드시 번 돈의 10%를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번 돈 10%는 절대로 쓰지 말고 남은 돈 90%에서 생활비를 충당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 10%를 버는 행동, 그 행동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죠. 최대한 젊을 때 시작하면 좋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부는 나무와 같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 씨앗을 빨리 심을수록 부의 나무는 더 빨리 자라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그러자 아카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달 10%를 저축하면 10년 후에는 1년치 월급을 모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절반만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가 하니 우리가 모은 이 돈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노예와 같다고 이 부자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모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부자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부자가 조언해준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고 그 돈이 일하게 하라. 이때 아카드가 했던 일은 점토판에 글을 적는 일을 했다고 하네요. 필경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서 그 점토판에 글을 새기고 그거를 구워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카드는 그 일을 해서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 다시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아카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자네 지난 1년 동안 내가 말한 대로 번 돈의 10%를 저축했나? 그러자 아카드가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네 어르신 저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모은 돈을 벽돌공에게 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 벽돌공한테 왜 줬냐고 물으니 그 벽돌공이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간다고 하기에 진귀한 보석을 사오라고 돈을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어르신이 아주 화를 냅니다. 벽돌공이 보석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빵장수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을 보기 위해서는 점성술사를 찾아가야 할 것이네. 1년 동안 모은 돈은 모두 호사가 됐네. 부의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 셈이지. 실망하지 말고 나무를 다시 새로 심도록 하게. 다음부터는 보석에 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보석상에게 찾아가게. 양에 대해 알고 싶으면 양치기를 찾아가야 하네. 조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가치가 있는 조언만 잘 골라서 듣게. 저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저축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 말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네가 모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될 걸세.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카드는 그 어르신을 만났죠. 어르신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돈을 잘 모으고 있나? 네, 잘 모으고 있습니다. 모은 돈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돈은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넉 달마다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어르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했네. 이자를 받은 돈으로 뭘 하고 있나? 아카드가 대답합니다. 꿀을 사고 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빵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도 한 벌 샀지요. 언젠가는 제가 탈 당나귀도 살 겁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또 화를 냅니다. 자네는 부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를 모조리 먹어 치우고 있구먼. 그 열매가 자네를 더 빨리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 열매가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하게. 그러면 나중에 멋진 잔치를 마음껏 열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2년 뒤 다시 어르신을 만납니다. 그 어르신이 다시 아카드에게 물었죠. 젊은이, 자네가 꿈꾸던 부자가 되었나? 아카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돈을 어느 정도 모았고 그 돈은 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벽돌공에게 조언을 구하나? 벽돌에 관해서만 가끔 조언을 구합니다. 아카드가 이렇게 말하자 어르신이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카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네. 내가 가르친 것은 3가지네. 첫 번째는 버는 돈보다 덜 쓰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돈이 자네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 어르신의 조언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 경험 많은 이에게 조언을 구하라. 돈이 일하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어르신은 자기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면서 아카드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그 어르신이 죽고 나서는 그 어르신의 재산의 일부를 물러받았다고 합니다. 아카드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 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한 친구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카드는 운이 좋았다면서 말이죠. 부자 어르신을 만났고 그의 재산을 물러받았으니 운이 좋아서 자네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아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4년 동안 내가 번 돈의 10%를 꾸준히 저축했지. 이게 과연 운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 친구들은 아카드의 조언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 3가지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먼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면 첫 번째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죠.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 집이 부자라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없다면은 하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모으는 것, 저축하는 것. 모아서 탄탄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0%를 모아서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10%라도 꾸준하게 모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 생긴다고 말이죠. 최소한 10%는 모아야 합니다. 더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겠죠. 버는 돈은 10%는 건드리지 말고, 그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남은 돈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원래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300만 원에 10%를 저금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승진을 해서 월급이 400만 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30만 원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은 400만 원 되었으니까 4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10%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카드와 이 친구들의 차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 이거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돈이 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은 돈을 일하게 해야 됩니다. 작게는 은행 예금도 사실 돈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줘서 그 이자를 내가 받는 거죠. 크게는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투자를 해야지 돈이 일을 합니다. 가지고만 있어서는 돈이 일을 하지 않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거죠. 경험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 이 말은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한테 관련 없는 분야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카드가 처음 했던 실수, 벽돌공에게 보석에 관한 조언을 받은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약사한테는 제약 관련 주식의 조언을 들어야 맞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에 관련 조언을 들어야 맞을 거고요. 근데 자신이 잘하는 분야와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 조언을 무시하라는 게 이 바빌론 부자의 두 번째 조언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조언은 무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을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카드의 경우에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죠. 방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애플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애플의 주식을 사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한테 우리는 돈을 빌려준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애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죠.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주주의 몫을 정당하게 챙겨주지 않는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잘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는 조언은 사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좀 더 여기서 세세하게 좀 더 나눠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바빌론의 왕이 이 아카드를 부릅니다. 이 현재의 아카드, 과거의 아카드 말고 이 바빌론 최고의 부자가 된 아카드를 왕이 부릅니다.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라고 질문을 하고 자네가 부자가 된 방법을 이 시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카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카드가 흔쾌히 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어떻게 보면 일기교육생을 받는 거죠. 일기교육생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카드는 이 광장에 첫 번째로 선발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카드가 해준 첫 번째 비결은 이미 앞서 얘기한 것에 나옵니다. 버는 것의 10%를 저축하라는 조언이죠. 이 모인 사람들이 아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의 지갑은 텅 비었고 당신의 지갑은 꽉 차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네가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바구니에 넣고 저녁에 9개만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자 이 청중이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 바구니가 가득 차서 넘칠 겁니다. 아카드가 다시 질문합니다. 왜 그런가? 이 청중이 다시 대답을 하죠. 매일 바구니에 달걀이 하나씩 쌓이니깐요. 그러자 아카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자네의 지갑은 텅 비었나? 이 청중이 대답을 못하죠. 앞서 말한 조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지갑이 넘칠 겁니다. 아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 쓰게. 그러면 금방 지갑이 두둑하게 될 걸세. 우습게 생각하지 말게.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법이야. 자, 이제 아카드는 두 번째 비결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씀씀이를 관리하라. 첫 번째 질문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10%를 저축하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버는 돈을 다 써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10%를 저축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카드한테. 아카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적게 쓰라는 거죠. 쓰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죠. 반드시 써야 하는 필수 비용과 90%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쓸데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라는 거죠. 무분별적으로 쓰다 보면 예산이 초과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용카드 덕분에 더 그렇죠. 제가 이전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는 돈만큼 중요한 게 쓰는 돈도 중요하죠. 그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온 책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과 이 책의 말하는 메시지 중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버는 돈보다 적게 써야 된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그것뿐이란 거죠. 어쩌면 그 책의 저자도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책에도 그 저자는 버는 돈보다 적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리안나 이야기를 예로 들죠. 리안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겠죠. 근데 그런 리안나조차 파산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주던 변호사를 고발하죠. 리안나의 말은 그거겠죠. 당신이 돈을 관리했는데 내가 파산이 됐다. 그러니까 뭐 당신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자 그 변호사가 한 말이 아주 멋있습니다. 변호사가 리안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면 곧 파산할 거라는 사실을 꼭 말해줘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죠. 리안나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도 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 지출은 우리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급은 사실상 내가 통제하기가 힘들죠.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내가 월급을 더 받고 싶다고 해서 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지출은 내가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씀씀이를 관리해라.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아카드의 조언은 이겁니다.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라. 내가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죠. 가계부를 쓰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아카드는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카드는 좌우명을 이렇게 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쓰겠다. 이걸 좌우명으로 하라고 하죠. 아카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젊은 질문자는 자신은 아직 젊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아카드는 계속 조언을 해주죠. 이렇게 타이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 당나귀가 사막을 건너려고 짐을 꾸린다면 무엇을 챙기겠나? 값비싼 황금, 보석, 카펫을 넣겠나? 아니겠지. 먹을 건초와 마실 물을 챙길 것이네. 필수 비용에 대한 조언이죠. 내가 부자가 되는 여정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비용, 먹을 건초와 마실 물, 필수 비용만 제하고는 보석, 황금, 카펫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당나귀가 사막을 건너는데 도움도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 물건을 충동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카드의 조언입니다. 찰리 망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인생을 사는데 롤렉스 시계가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죠. 수입의 10%는 저축을 하고 90% 내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남은 돈으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아카드의 조언은 돈이 일하게 하라입니다. 돈을 불려야 된다는 거죠. 아카드는 처음 이 돈을 불린 게 돈이 일하게 한 게 방패공한테 돈을 빌려준 거였죠. 아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끊임없이 흐르는 황금 물줄기에 달렸네. 즉 돈이 일하게 만들고 소득이 끊임없이 지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하지. 나는 그런 수입원을 만들었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돈으로 작은 황금 물줄기를 만들었네. 시간이 흐르자 내 재산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났지. 여기에 복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처음에 아카드가 방패공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물으니까 술 마시고 옷 사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시드머니를, 이 눈덩이를 점점 크게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10이라는 눈덩이에서 1이 나왔다면 이 1을 다시 눈덩이에다 합치는 겁니다. 11을 만드는 거죠. 그럼 11에서 다시 이자가 나오겠죠. 자본소득이 나오겠죠. 1.1이 나오겠죠. 1.1도 다시 넣는 겁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이렇게 스노우볼을 이렇게 눈덩이를 크게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들어서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을 좋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일하게 하는 것을 그 투자를 그냥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리의 마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생긴 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생긴 이자를 다시 재투자해서 더 빨리 돈이 불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벌었다 치면은 10만 원으로 소고기 사 먹을 게 아니라 10만 원을 다시 재투자 110만 원으로 돈을 굴리는 겁니다.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죠. 배당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배당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이 나왔을 때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해야지 복리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죠. 1년, 2년으로는 이 복리 힘이 사실 크게는 안 되지만 장기간 놓고 보면 이 복리 힘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죠.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초원의 양들이 새끼를 낳듯이 돈이 돈을 벌도록 해야 하네. 복리까지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양의 새끼를 잡아먹거나 파는 게 아니라 그 양도 커서 새끼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네 번째 조언은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네 번째 비결입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든지 먼저 그 사업의 수익성,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업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카드는 적은 돈이라고 절대 쉽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적은 돈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돈을 지키겠냐는 말이죠. 아카드의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필요할 때 원금을 되찾을 수 있는 곳, 적절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죠. 보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벽돌공한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집을 사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말은 이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은 집을 가장 먼저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월세를 내듯이 대출 빚을 갚다 보면 언젠간 집은 자기게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월급 받아서 그 돈을 다 빚 갚는 데 써도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죠. 뭐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피터 린치도 이런 조언을 하죠.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집을 사라고. 지금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섯 번째 조언은 집을 사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현재로 치면은 연금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일을 더 이상 못하고 늙고 병들었을 때도 돈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카드는 집이나 땅을 사서 임대 수수료를 받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미래에 받을 수입원도 미리 마련을 해놓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젊을 때 해놔야 되는 거죠. 젊을 때 내가 돈을 벌 때. 연금 같은 게 되겠죠. 현재 시대로 치면은. 일곱 번째 조언은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라입니다. 아카드는 어릴 적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푼돈을 받던 점토판에 글을 새기던 필경사였다면서 말이죠. 그때 아카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버는 필경사를 보면서 자신도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받는 필경사가 돼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곱 번째 원칙도 상당히 중요한 책에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키워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 하는 일을 잘하라는 거죠. 생업, 자신이 하는 직업보다 투자나 이쪽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월급이 보상이 많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카드는 사람들한테 7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부자가 되는 7가지 비결을 알려주죠. 이게 핵심이죠. 첫 번째, 저축을 시작하라. 는 것은 버는 돈의 최소한 10%는 저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씀씀이를 관리하라. 는 거는 필수적인 소비 빼고는 나머지는 최대한 줄이라는 거죠. 예산을 관리해서 그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돈을 불려라. 돈이 일하게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는 네 번째가 중요하죠. 돈을 잃지 말고 지켜라. 안정적인 투자에만, 확실한 투자처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집을 사라.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섯 번째, 미래 수입원을 마련하라. 다른 말로 노후 대비를 하라. 연금을 들어라. 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본업에서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라가 되겠네요. 이렇게 7가지만 알아도 이 책의 거의 한 70%는 본셈입니다. 이 돈 버는 지혜라고 하면은 이 7가지가 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돈을 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돈에 대한 자세, 돈에 대한 태도,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아카드는 이 사람들과 이런 주제로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제냐면 이런 거죠. 행운이 나를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행운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성공을 했다면은 그게 행운 덕분일까? 내 실력 덕분일까? 내가 실패를 했다면은 그게 내 실력 덕분일까? 나의 불운 덕분일까?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서 실패를 한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장에서 토론을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아버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어떤 투자냐 하고 보니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어떤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그 개간을 하고 나서는 그 황무지를 분양을 하려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거죠. 그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투자 기회인 것 같으니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투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광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젊을 때 자신은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려면은 버는 돈의 30%를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황무지가 개간될 때까지 매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돈을 30%나 투자를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말이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어떠냐고 아직도 투자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 사업은 성공을 했죠. 또 다른 사람이 자신도 실패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가축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인데 한 번은 사막을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는데 제대로 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성으로 도시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밤이 돼서 성문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문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 앞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한 사람이 양떼를 몰고 온 겁니다. 양떼를 몰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양들을 좀 싸게 팔고 싶다. 왜인고 하니 자신의 아내가 아파서 빨리 가봐야 돼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양을 성 안에 들고 들어가서 팔 때까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제가 당신한테 지금 양을 싸게 팔 테니까 양을 사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은 거래죠. 그래서 흔쾌히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냐 이제 세려보려고 하니까 밤인데다가 양들이 자꾸 움직여서 이 양들이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양을 정확하게 세서 거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 주인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제시한 가격의 3분의 2만 먼저 받고 내일 아침에 선생님이 양의 수를 정확하게 센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 노예한테 돈을 주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밤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성문이 열리고 성문 안에서 상인들이 나와서 이 양을 다 사갑니다.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결국 양치기는 자신이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의 3배를 받고 이 양을 다 팔고 아내에게 돌아갔죠. 아침에. 이 가축 상인은 3배나 싼 가격에 할 수 있었던 거래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죠. 이 두 가지가 주는 교훈은 그런 거죠. 행운은 누구한테나 찾아오지만 그 행운을 잡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뿐이다 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기회가 왔습니다. 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왔었는데 누구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누구는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책은 말합니다. 아카드는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회를 잡으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여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네. 행운을 잡고 싶다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나.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그때 샀더라면, 그때 팔았더라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책의 부록을 쓰신 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누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탄을 하고 있다면 이미 늦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또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뒤만 돌아보고 후회를 하다가 정작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누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거나 누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단지 운이 좋아서만 얻은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만약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가 감이 내 입으로 떨어졌다면 과연 이 사람은 행운 덕분에 감을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최소한 감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누워 있었죠. 그것도 노력이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지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정도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운을 잡고 싶다면 최소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면 최소한 복권을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운이 찾아왔을 때에 대한 내용도 책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왕에게 창을 납품하러 갔다가 이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창이 훌륭하다면서 보너스를 줬다는 거죠. 갑자기 자신이 30년 일해야지 벌 만한 돈을 이 왕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장이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한 대금업자를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대금업자를 찾아간 거겠죠.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서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고민이다.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죠. 이 대금업자가 이 대장장이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당나귀와 황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가 당나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거운 물건을 등에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당나귀 너는 잠깐 주인을 태우고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그냥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니까 참 부럽다. 그리고 주인이 안 나갈 때는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니까 참 부럽다 라고 황소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 당나귀한테. 그래서 당나귀가 좀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황소를 위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한번 논에 끌려가기 전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 들누워서 아픈 척을 한번 해보라고. 아픈 척을 하면 하루 정도는 쉬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당나귀가 황소한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소가 꾀병을 부리니까 소를 데리고 일을 하려 했던 노예가 주인한테 소가 아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은 오늘은 당나귀를 데리고 밭을 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나귀는 소 대신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되자 이 소는 아주 좋아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주 좋아가지고 당나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푹 쉬었다고. 당나귀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자네를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내가 대신 고생하는 것이었어. 이제부터는 꾀병을 부리지 말게. 농부가 노예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 자네가 또 아프면 푸주간에 보내라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자네는 불평불만이 많고 게으르니까 말이야. 당나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이 둘은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대금업자가 이 대장장이한테 조언을 구하러 온 대장장이한테 해준 이유가 뭘까요? 대장장의 고민이 그거였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다. 거절을 해야 할지 빌려줘야 할지. 이 대장장이의 여동생이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그 돈을 다 빌려주면은 자신의 남편이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오빠한테 여동생이 온 거죠. 이 대금업자가 해주고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는 말이죠. 돕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그 돕는 방식이 그 친구의 짐을 대신 드는 방식, 이 당나귀와 황소처럼 도와줬을 때 내가 짐을 짓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3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말에 따르면은, 이 대장장이 말에 따르면은 그 사람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돈을 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좀 힘들다면서 도와달라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조언의 결론입니다. 빌려줬다가 못 돌려받아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빌려주기 전에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 책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상단을 이끄는 노인과 그 노인이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단을 이끄는 노인의 이름은 샤루나다라는 노인이 이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한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집은 부자인데 일하기는 싫어하고 사치는 부리는 그런 젊은이였죠. 이 샤루나다는 집안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었죠. 어릴 때. 근데 시민들한테 팔려가지 않고 남은 노예들은 성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노동을 하는 노예로 가게 되는 신세였죠. 근데 그 노동을 하는 노예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땡볕에서 자신의 몸만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샤루나다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자신이 팔리도록 말이죠. 노동을 하다가 죽기는 싫었죠. 그러다 이제 빵장수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기 직전에 한 노예가 샤루나다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조언해줍니다. 그 노예는 이름은 메기도라는 노예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네. 일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하지만 일을 친구처럼 대하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거야. 일이 힘들어도 개의치 말게. 자네가 최고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대들보가 무거워도 나를 수 있지 않겠나? 석회를 반죽하려고 멀리까지 가서라도 물을 길러와야 하지 않겠나? 자네 나와 약속하게. 주인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주인이 자네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누군가는 그것을 알아준다네.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야. 이렇게 메기도가 샤루나다한테 조언을 해줬습니다. 샤루나다를 좋게 봤나 보죠. 어쨌든 조언을 들었고 샤루나다는 빵장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메기도의 조언에 따라서 샤루나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없이도 빵을 혼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루나다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메기도를 만났습니다. 한참 뒤에 메기도를 만난 거죠. 메기도는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했고 결국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다른 노예를 관리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죠.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특이하게도 노예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재산을 주인도 함부로 빼앗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기도는 언젠가 자신이 모은 돈으로 가족들도 데려오고 집도 살 거라고 말했죠. 샤루나다는 돌아가서 다시 메기도처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자신의 주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빵을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빵을 팔아올 테니 그 번 돈을
나누면 어떻겠냐고. 주인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가 만들어서 지가 팔아서 오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메기도는 빵을 팔러 나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돈이 어느 정도 쌓였죠. 쌓이고 언젠가 빛을 갚고 자유인이 될 거라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빵을 팔고 있었는데 한 단골 손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노예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건가? 그 질문한 사람의 이름은 아라드라는 상인이었죠. 샤루나다는 메기도의 조언을 빌려서 이런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보여주면서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조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자 이 아라드가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노예라고, 주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돈을 꽤 모았고 이제 그 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주인 없이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자유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자 샤루나다가 이 아라다한테 조언을 합니다. 주인에게 매달리지 말고 자유인이 되세요. 자유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샤루나다가 다시 아라드를 만났는데 아라드는 자유인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샤루나다한테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자네 말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고 장사 실력도 늘었다고 고맙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샤루나다는 다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주인이 도박을 했었고 그 도박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이 또 팔려갈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샤루나다는 모아둔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고 새로운 주인한테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끌려가는 곳은 이전에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올리는 그런 일이었죠. 왕이 수로를 지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수로를 짓기 위해서 노예를 모집했던 겁니다. 수로를 건설하는 건설 현장이었던 거죠. 샤루나다는 좌절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몇 달을 일하니까 몸이 버티지 못했던 거죠.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고 열이 나고 식욕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는 사막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메기도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나? 그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을까? 메기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과연 그의 조언처럼 일을 열심히 한 덕분이었을까? 운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이런 생각을 하던 중 관리인이 샤루나다를 불러서 갔습니다. 관리인은 샤루나다에게 새로운 주인이 자신을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왔으니 그를 따라가라고. 샤루나다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주인의 집을 도착하자 아라드가 샤루나다를 맞이해줬습니다. 아라드는 샤루나다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자네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네. 꽤 비싼 값을 치렀지만 자네는 그만한 가치가 있네. 자네의 철학과 자네의 자세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아라드가 말을 하니까 샤루나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메기도의 철학이었어요. 메기도의 철학이자 자네의 철학이지. 고맙네. 자네와 동업을 하고 싶네. 자네는 이제 자유인일세. 그러면서 아라드는 노예 증서인 점토판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샤루나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 젊은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의 할아버지 이야기였죠. 할아버지와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 젊은 허영심 많고 무기력한 젊은이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상단을 이끄는 노인마저도 노예였다는 사실에 놀라서 자신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뻔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거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언젠가는 자유인이 될 거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보하지만 강력한 교훈입니다. 현재도 이런 노예들이 많죠. 사실 빛에 있는 사람이거나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겉치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노예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고 책에선 말합니다. 쇠사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 묶여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말이죠. 평생 노예로 살기 싫다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샤루나다로 치면은 건설 현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했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빵장수한테 가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자신의 본업의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도 커진다. 그러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바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어느 순간 끊어진 걸 느끼고 깨닫는다. 부자들은 모두 본업에서부터 출발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출발점이다. 착각하지 말자. 본업을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본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태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한번 크게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투자를 하다 돈을 날렸으니까 투자로 복구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심리 때문에 더 무모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만약 빚이 있다면은 빚을 만든 그 행동을 반복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투자를 언젠가 다시 하더라도 일단 본업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세 가지가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버는 돈의 10%를 저축하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은 이 밑에 거를 하기가 힘들겠죠. 버는 돈의 10%를 저축해야 됩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됩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10%보다 더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일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되죠.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리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애플에 투자하면 그 애플은 내가 빌려준 돈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돈이 일하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본업의 능력을 길러라. 돈이 일하게 해서 자본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본업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본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월급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 부자가 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죠. 이 책이 하는 말은. 생각해보면은 이게 무슨 비결이야 할 정도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이 바빌론의 유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바빌론이 한 8,000년 정도 전이라고 하네요. 8,000년 정도 전에 벌써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바빌론의 부자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놀랐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8,0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는 지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많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파산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젊은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지. 잊지 말게. 오늘 빛나는 태양은 자네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도 빛났고 자네 손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빛나는 법이라네. 젊은이의 생각은 하늘을 밝히는 유성처럼 빛나지만 늙은이의 지혜는 뱃사람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별과 같다네. 내 말을 잘 새겨 듣게. 결국 이 책이 전하는 조언, 전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8,000년도 더 전에 바빌론의 부자들이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어디 가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방법은 버는 것의 10%를 저축하고 돈이 일하게 하고 본업의 능력을 길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무시하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8,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는 8,000년 전에도 유효한 지혜였고 지금도 유효한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들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누구는 이 책을 읽고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버는 것의 10%를 모아라, 저축하라.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최근 읽은 책들에서 계속 꾸준히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도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최근에 찰리 먼거, 버핏도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찰리 먼거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했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돈을 만드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을 건 내가 모아놓은 돈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선 버는 돈을 저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버는 것의 10%를 저축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워 보인다면 한번 해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적금을 들라고 책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투자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무엇보다 읽기가 쉽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책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